이 책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년 직장인들의 일, 또 직장, 또 퇴직과 퇴직 이후의 적응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출발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고 회사를 위해 나오게 되었는데요. 실제 회사 나와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직장 생활 이야기, 또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고요.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담아서 50대의 삶, 특히 변화가 심한 이 50대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하고 준비해 봐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제 중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 직장, 또 퇴직 이후의 적응,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게 50이잖아요. 네. 정확히 50인가요? 이게 궁금해요. 한 48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책을 보셨을 때 가장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45세에서 55세일 것 같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5세.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나이 한계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첫 단계가 한 45세 정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시절에도 계속해서 직장에서 소위 잘 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한참 잘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5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최근에는 이 직장에서의 승진이 빠르다 보니까요. 5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임원이 되실 분은 다 되시고 임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은 이제 거의 임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그게 거의 명확하게 갈리는 지점이 나오고요. 50을 넘어가면서 또 보직을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이런 보직을 상실하게 되시는 분들도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았는가? 내가 또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앞으로 뭐 하고 살고 뭘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45세 정도 되면 아무래도 좀 이직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 이 시장에서 이직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분들은요 35세에서 40대 초반의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몸값이 높죠. 그리고 본인도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이제 어떤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45세, 딱 45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40대 중반 정도 되면 직급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몸값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가 부담이 생깁니다. 뽑는 쪽에서도 부담이 생기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직장 안에서 결국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안에서 승부를 내셔야 하는데 정상의 자리가 좁잖아요. 임원은 뭐 진짜 1% 이렇게 되고 1%도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상장사의 임원들이 신입사원들이 100명이 들어가면 0.7명, 그러니까 0.7%가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5세 정도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중년의 위기 또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인사이트를 박사 논문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신 게 바로 이 책 50 인생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럼 요거 좀 인사이트 나눠주시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책에서도 적어주시기도 했고 그 대표님의 경험이기도 하셨는데 회사에서 약간 벼락처럼 좀 이런 낭패를 좀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그 회사에서 좀 궁금했던 게 그 과거에 좀 이력이 좋고요. 막 성과도 좋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뭐 좀 봐주거나 그래도 좀 인지상정 같은 게 정말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 아마 경영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봐주고 있다고 하실 거예요. 월급을 주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벼락이다. 내가 그동안에 회사를 위해서 기여한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월급을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그 FA 자격을 취득한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몸값이 결정되는 패턴을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전부터 분명한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만 해도
그 선수가 과거에 이 팀을 위해서 또는 그 선수가 과거에 뭐 타율이든 방어율이든 실제 보였던 성과가 무엇이냐가 몸값을 결정하는데 더 큰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FA 자격을 취득을 하고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았는데 실제 그분들이 그럼 FA 이후에 보여줬던 성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이 몸값으로 해줘야 하는 역할보다 훨씬 적은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품이었네요. 그러면. 거품인 거죠. 타율도 떨어져, 방어율도 나빠져. 이러면서 이제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구나. 과거에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 평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FA에 나오는 선수들의 몸값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있었지만 선수들의 몸값이 좀 낮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50대 이후의 구성원들에게 과거에 네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가 사실 인사의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과거 대비, 그러니까 40대 대비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뭐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건을 달고 뭐 위헌 판정이 있었지만 그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의 전제는 뭐냐면 55세 또는 뭐 57세, 8세 이렇게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임금 피크가 들어가는데 이 임금 피크의 전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10%, 그 작년보다 또 10% 계속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년에 대한, 특히 중년 직장인들이 보이는 생산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다 보니 임금을 적게 주거나 아니면 이분들에게 그냥 그동안에 앞으로 받아야 될 임금을 일시에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새로운 신입사원이라든지 경력사원을 뽑을 수 있게 그분들을 이제 내보내고 자리를 만드는 이런 선택들을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회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월급 주는 분의 입장은 다르다니까요. 네. 네. 회사도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네, 또 네. 경쟁도 심하니까. 그럼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과거에 성과가 자기가 좋았다 해도 네. 어차피 45세, 50세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네.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방법은 두 개죠. 나이를 먹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성과를 만들 수 있게끔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거나 네. 아니면 게임의 룰을 바꿔야죠. 제 책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직업인의 관점으로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업인의 관점이요. 네. 그게 뭔지 좀. 그러니까 직장인과 직업인의 가장 큰 차이는 직장인은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 또 회사에서 주어진 어떤 그 권한 안에서 내가 안정된 어떤 하나의 틀 안에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받는 대가로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업인이 된다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역할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제 중년기 이후의 일은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다. 회사가 아니라 일거리 일감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할지 찾아야 합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죠. 내가 누구인가 그게 곧 정체성이잖아요. 네. 그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이 중년기에 오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정체성부터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직업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정체성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직장 20대, 30대 또는 40대의 직장 생활하면서 뭘 잘했지? 뭘 할 때 신나고 에너지가 넘쳤지? 또 뭘 할 때 내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지? 어떨 때 내가 성과를 만들었고 또 어떨 때 내가 실패를 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과거에 내 소위 이력서를 쓰듯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력서는 어느 회사, 어느 부서 이렇게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때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또 어떤 또 실패를 경험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써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로 그 정체성의 변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중년의 위기 인생의 전환점에서 네.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것들 책의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삶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중년기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 다양한 연구들에서 서로 용어는 다르지만 좀 비슷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게 있으면 중년기의 삶이 안정적이더라. 중년기에 비교적 잘 살더라. 네. 네, 이런 몇 가지 요소를 합쳐서 제가 6가지라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체적인 자본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6가지 자본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6가지 자본 중에 첫 번째는 신체적 자본이에요. 이 신체적 자본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무의미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내가 건강이 없고 건강. 건강하지 않아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나머지 것들을 내가 이루고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년기 뭐 저희 또래의 중년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건강을 챙기시라. 네, 건강을 챙기는 핵심은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을 뭐 의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오래 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죠. 에너지, 활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하죠.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개념이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란 내가 아파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들을 뺀 시간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통계 자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수명이 약 뭐 한 65세. 짧네요, 되게.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되게 짧네요. 우리가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약 80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여성분들은 86세 정도 되시는데 네. 한 15년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대사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어떤 그 질환들을 가지고 사시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뭐 중풍, 치매 이렇게 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거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경제적 자본이에요. 이게 많은 부자인 거죠. 누군가는 건물주고 누군가는 뭐 금융소득으로 살고 뭐 이런 경제적 자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 자본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예요.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뭔가 활동을 해야 돈이 결과물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어떤 특정한 역할이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특정한 역할이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적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위가 뭐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것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내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고, 내가 또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판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인데, 이제 직업인이 된다는 건 이제 회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나 또는 내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적 자본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도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도 도배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도 자동차 수리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돈을 받으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해 주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아마 중년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은 또 나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배가가 되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뭐 다른 책에서는 뭐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사실 중년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이 중년기에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직업 이외에 내가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자본은 배우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중년에 계신 분들이 그 사실을 까먹고 계시는데요. 나한테 중년기 이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은 배우자세요. 특히 남성들에게. 실제 여러 심리학 연구를 보면 중년기 이후에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삶의 안정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자본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리적 자본은 우리가 중년기에는 어쨌거나 불안정함이 늘어나거든요. 직업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고 사회적 관계도 변하고 이런 여러 변동성이 심한 시기가 이제 중년인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면 긍정성, 낙천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저는 심리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정체성 자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체적 자본과 함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정체성 자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의 핵심 축은 명함입니다. 명함 한 장이면 모든 설명들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직장을 떠나거나 직장 생활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은 명함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체성 자본이 또 가장 또 근간이 되는 자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6가지 다시 한 번만 언급해 보면은, 네. 첫 번째가 신체적 자본, 두 번째가 경제적 자본, 세 번째가 지적 자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적 자본. 그래서 관계, 네트워크 맞습니다. 같은 부분. 다섯 번째가 심리적 자본, 여섯 번째가 정체성 자본. 네, 맞습니다. 아까 이 6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45세에 맞이한다고 했을 때 한 40세부터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걸까요? 좀 더 나이가 어릴 때 이 6가지 포인트를 좀 고민하고 사시면 준비하기가 훨씬 좋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렇죠. 50대에 와서 갑자기 이걸 다 준비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시점에 내가 갑자기 경제적 자본을 충분히 준비하겠다라는 건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릴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당연히 이제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이 6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꼭 언급하고 싶은 건, 이 6가지가 다 있어야 잘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누군가는 뭐 5가지, 누군가는 4가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6가지가 고루고루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훨씬 더 삶의 안정감이 있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이 6가지 자본, 여기에 비추어서 미래를 생각해야 이 중년의 위기와 변화의 그 변곡점, 그 상황에서 그나마 충격을 좀 덜하게 하고 좀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6가지가 있으면 나의 중심축이 잘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변화무쌍할 때 중심축이 서 있으면 혼란이 적잖아요.